차에 자리가 없으니 넌 그냥 집에 남아서 청소나 해. 설 연휴 마지막 날, 아침부터 온갖 음식과 짐을 바리바리 싸던 제게 시어머니가 던진 말이었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 숨 막히는 시집살이를 견디게 했던 마지막 인내의 끈이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머무는 이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가 렌트가 아닌 바로 내 명의의 집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지난 3년간 그들의 탐욕과 위선을 증명할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고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완벽한 복수. 오늘 이 지긋지긋한 시집살이에 마침표를 찍을 것입니다. 마음정거장이 들려드릴 오늘의 사연, 이 통쾌한 복수극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새해의 쌀쌀한 공기가 채 가시지 않은 설 연휴 마지막 날 아침. 온기를 잃은 식기들, 그리고 역한 기름 냄새만이 가득한 주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굳게 닫힌 현관문은 마치 제 삶의 탈출구를 막아버린 감옥의 철문 같았습니다. 지난 5년간 이어져 온 인고의 세월, 참고 또 참으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리라 믿었습니다. 남편 박지훈과의 온전한 사랑,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께 드리는 도리. 이 모든 것을 위해 희생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제 눈앞에 펼쳐진 진실은 1월의 칼바람보다 더 시리고 잔혹했습니다. 지난 1년간 시댁 식구들이 얹혀 살고 있는 제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이른 아침부터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날이 좋다며 시어머니가 며칠 내내 갈비찜과 전에 질렸으니 경기도 외곽으로 나가 바비큐 파티를 하자고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주방에서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최고급 한우를 재우고 신선한 채소를 씻고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가 좋아하는 밑반찬을 만들기 위해 마늘 한 톨까지 정성껏 다졌습니다. 아이스박스에는 온 가족이 마실 음료수와 시원한 얼음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제 손은 쉴 틈 없이 움직였고 모든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한 점 한 점 얇게 썬 고기에는 시어머니의 까다로운 입맛과 시동생 박지성, 그리고 동서 혜진의 취향에 맞춰 정성껏 양념을 했습니다. 6시 30분이 되자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거실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작년 생신 선물로 사드린 화려한 붉은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진주 목걸이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시동생 지성과 그의 아내 혜진은 신상 명품 옷으로 한껏 멋을 냈습니다. 혜진의 손에 들린 명품 가방 역시 그녀가 아들을 낳았을 때 남편 지훈이 제 돈으로 사준 선물이었습니다. 남편 지훈은 머리에 왁스를 발라 넘기고 값비싼 향수를 뿌린 채 비싼 스포츠웨어 차림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실에 서서 잠시 후 어떤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야 잘 나올지, 고기는 어떻게 구워야 맛있는지를 떠들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땀으로 셔츠가 축축하게 젖은 채 분주하게 움직이는 주방의 제 모습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준비는 다 됐는지, 도와줄 것은 없는지 묻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묵직한 아이스박스를 현관문 근처에 내려놓고 이마에 맺힌 땀을 급히 닦아내며 시어머니께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준비 다 끝났어요. 저 5분만 주시면 얼른 옷 갈아입고 나올게요. 바로 출발하시죠.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던 시어머니가 제 말에 도움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 차갑게 굳었습니다. 창문 너머 주차장에 서 있는 시동생의 차를 한번 쳐다보고 시동생 부부를 훑어본 그녀의 시선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제게 와닿았습니다. 지성이 차, 좁은 거 몰라? 어른 넷에 짐까지 실으면 꽉 차. 서연이, 너는 오늘 집에 있어. 설 연휴 동안 쌓인 설거지랑 청소도 하고 이불 빨래도 좀 하고 사람 많은데 복잡하게 끼어서 뭐하니? 피곤하기만 하지.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방금 내려놓은 아이스박스가 제 발밑에서 처량하게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새벽의 노고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편이 되어 한마디라도 해주길 바랐습니다. 분명 어젯밤에는 5명이 한 차로 가도 넉넉하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모든 음식은 저도 함께 가기 위해 준비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훈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바짓단에 주름을 펴며 아무렇지 않게 툭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 당신은 그냥 집에 있는 게 편해. 사람 많으면 피곤하고 멀미하잖아. 집 정리 다 하고 푹 쉬고 있어. 저녁에 들어올 때 당신 좋아하는 설렁탕이라도 사올게.
지은의 말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매끄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옆에 서 있던 시동생 부부는 입을 가리고 킥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동서혜진은 명품 가방을 쓰다듬으며 앙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집 청소하실 때 거실 유리 장식장도 좀 닦아주세요. 어제 우리 애가 손자국 남겨놨더라고요. 집이 시원하니 천천히 하세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감정 따위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뒤치다꺼리를 다 하고 나면 버려지는 공짜 가정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5년, 이런 식의 억압과 무시는 일상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남편과 시동생에게 양보해야 했고, 제 월급은 모두 시어머니가 집안의 큰일을 위해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가져갔습니다. 심지어 이 최고급 아파트가 제 명의의 재산이라는 사실도 시댁의 체면을 위해 시골 친척들에게 숨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해 첫 연휴의 마지막 날, 이 모욕감은 제 인내의 한계치를 넘어섰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가는 바싹 마르고 소리를 지르거나 원망의 말을 내뱉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무관심과 냉대로 지난 5년간 닳고 닳아버린 제 심장은 이 순간 완전히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넘쳐버린 한 방울의 물은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화목한 가정이라는 제 모든 환상을 산산조각 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저 자신이 놀랄 만큼 평온했습니다. 네, 다들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시어머니는 제 순종적인 태도에 아주 만족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문을 나섰습니다. 지윤이 아이스박스를 들고 시동생 부부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묵직한 원목문이 캥 소리를 내며 닫혔고 복도 너머로 그들의 웃음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넓은 아파트에 아침 식사로 어질러진 식기더미와 기름 냄새 속에서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 아파트 단지의 넓은 광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시동생의 SUV가 서서히 주차장을 빠져나가 한산한 도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떠났습니다. 제 집에서 저를 하녀처럼 부리다 내쫓고서 말입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 차가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는 순간이 바로 제가 이 비굴하고 굴욕적인 인내의 사슬을 끊어버리기로 결심한 순간이라는 것을. 저는 뒤돌아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설거지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무장갑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동안 남몰래 계획해왔던 반격, 지난 3년간 공들여 모아온 증거들, 이제 그것들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왔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에 차오르는 강렬한 생명력을 느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머리채를 잡고 싸우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복수는 그들이 자신의 것이라 착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고 그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제자리로 돌려놓은 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더 이상 순종적인 아내, 참고 사는 며느리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저는 나 자신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대형 건설사 사장이셨던 강태준 회장님의 외동딸 강서연으로 음식 냄새가 밴 낡은 홈웨어를 벗어 던졌습니다. 세련된 블랙 원피스를 입고 그 위에 차콜 그레이 색상의 캐시미어 코트를 걸쳤습니다. 모두 제가 결혼 전 즐겨 입던 고가의 옷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치스럽다며 옷장 깊숙이 처박아 두라고 강요했던 옷들이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꼼꼼하게 버건디색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길게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머리를 다시 한번 빗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날카롭고 침착하며 결단력 있어 보였습니다. 그늘졌던 굴욕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진품 가죽 가방에 휴대폰과 자동차 키를 챙겨 넣었습니다. 제 개인 소유의 외제차, 대학교 졸업 선물로 아버지께서 사주신 것으로 항상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 차가 제 명의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늘 친구에게 빌린 차라고 둘러댔습니다. 시어머니가 탐내며 시골에 가져가 자랑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서자 마침 쓰레기를 버리러 나오시던 이웃집 이 부장님 댁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이 아파트에 오래 사셨고 오지랖이 넓지만 사람 사는 이야기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평소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가거나 허리를 숙여 복도를 닦는 제 모습을 보며 혀를 차곤 하셨습니다. 오늘 화려하게 차려입고 완벽하게 화장한 제 모습을 본 아주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머, 서연 씨 아니야? 설 연휴 마지막 날에 어딜 그렇게 예쁘게 하고 가?
식구들은 다 바비큐 파티 간다던데 혼자 남겨둔 거야? 아까 김 여사님이랑 시동생 부부 신나서 내려가던데. 저는 어른에 대한 예의를 갖춰 적당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주머니. 제가 급하게 처리할 일이 좀 생겨서요. 지금 바로 나가봐야 해서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곧장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구차한 변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뒷말에 연연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익숙한 가죽 시트의 향기가 저를 감싸며 안전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시동을 걸자 차는 부드럽게 주차장을 빠져나와 아직은 한산한 설 연휴의 거리로 합류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날씨는 쌀쌀했지만 길가에 심어진 조화들은 여전히 화사한 색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살짝 내려 봄바람을 맞으며 그 어느 때보다 맑은 정신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제 목적지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위풍당당한 오피스 빌딩이었습니다. 그 빌딩 지하에는 국제 표준을 갖춘 개인 금고 및 보관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보안은 철통 같았고 고객의 신원은 절대적으로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3년 전 시어머니가 제 침실 서랍을 뒤져 결혼 예물을 찾으려 하는 것을 우연히 목격한 후 저는 경계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사는 이 사람들이 끝없는 탐욕을 가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저는 이곳에 와서 10년 계약으로 중간 크기의 개인 금고를 임대했습니다. 이 금고야말로 저의 모든 것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주차를 하고 보안구역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검은 정복을 입은 보안 요원이 정중하게 저를 맞았습니다. 신분증과 특별 회원카드를 제시하자 세 겹의 지문 및 홍채 인식 보안문을 통과한 후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고요한 개인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직원은 저와 제 금고 89만 남겨두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생년월일로 이루어진 8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철컥하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묵직한 강철 금고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평생을 바쳐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갈색 가죽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겉을 묶고 있던 리본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박지훈의 혼인신고서였습니다. 지난 5년간 저를 지옥에 묶어두었던 종이 한 장, 다음은 강서연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박힌 등기부 등본. 시댁 식구들이 멋대로 점거하고 있는 이 강남에 34평짜리 최고급 아파트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였습니다. 그들은 이 집이 월세인 줄로만 알고 매달 제게 집주인에게 낼 월세를 달라고 손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시어머니가 모두 자신의 주머니에 챙겨 넣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제가 여러 은행에서 직접 발급받아 붉은 인감까지 찍어놓은 은행 거래 내역서들을 꺼냈습니다. 제 돈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제 월급과 보너스에서 모은 돈, 결혼 전에 투자해서 불린 돈까지 모두, 마지막으로 시간이 흘러 빛이 바랜 노란색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공증까지 마친 아버지의 유언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평생 고급 원목 가구 사업에 헌신하셨던 아버지는 당신이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을 제게 남기셨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 거액의 예금이 든 통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에 위치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지훈의 가족은 항상 제가 지방 출신의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다며 가난해서 남편에게 빌부터 산다고 비웃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유언장을 본다면 탐욕에 눈이 멀어 미쳐버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방 맨 아래에서 저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은색 USB. 그 안에는 제가 그동안 비밀리에 녹음해온 파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욕설, 남편 지훈과 시동생 지성이가 제 재산을 빼돌리려 모의하는 대화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한 후 모든 것을 제가 들고 온 가방에 조심스럽게 옮겨 담았습니다. 금고를 다시 잠그자 전자잠금 장치가 닫혔다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저는 보안실을 나섰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 강철 같은 증거들은 그들 가족의 모든 음모와 위선을 박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차에 올라 휴대폰을 켰습니다. 최 변호사님이라고 저장된 번호를 찾았습니다.
이혼 및 재산 분쟁 소송 분야에서 서울 최고의 실력과 신뢰를 자랑하는 최민준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이미 설 연휴 전에 그와 약속을 잡아두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곧바로 차분하고 전문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서연 고객님,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들을 굳게 잡고 앞을 향한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네, 최 변호사님. 지금 모든 서류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이제 시작하죠. 제 인생의 쓰레기들을 청소할 시간이요. 엑셀을 밟자 차는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갔습니다. 어둠 속에 묻혀있던 제 젊은 날들을 뒤로 한 채 설 연휴 마지막 날 늦은 아침에 눈부신 햇살이 앞 유리를 통해 쏟아져 들어와 제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자들로부터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개인금고를 나와 저는 고목이 우거진 길을 따라 최민준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조용한 거리에 위치해 있었고 고풍스러우면서도 세련되고 은밀한 분위기의 건물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제 목숨과도 같은 재산이 담긴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이 환한 미소로 저를 맞으며 정중하게 인사한 뒤 곧장 2층에 있는 대표 변호사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최민준 변호사는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몸에 잘 맞는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금태 안경 너머로 지적이고 차분한 인상이 엿보였습니다. 그의 당당한 풍채를 보니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일을 그에게 맡겨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최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강서연 고객님 오셨군요. 앉으시죠. 차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저는 고개로 답례하며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원한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 시간은 이제 금쪽같이 소중하거든요. 최 변호사는 비서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뒤 사무실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주변은 즉시 거리의 소음과 완벽하게 차단된 고요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어 갈색 서류 봉투를 꺼내 유리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서류를 꺼내 종류별로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저와 박지훈 씨의 혼인신고서입니다. 이건 혼인신고 전에 취득한 제 단독 명의의 강남 아파트 등기부 등본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돌아가신 아버지 강태준 회장님께서 남기신 공증된 유언장입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이 아파트와 번화가의 상가 건물 등 모든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결혼 전부터 관리해온 모든 예금과 투자 내역서입니다. 최 변호사는 하얀 면장갑을 끼고 서류 한 장 한 장을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유언장을 읽을 때는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그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준비해둔 제 아버지의 선견지명에 감탄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 검토를 마친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고객님의 법적 서류는 매우 완벽하고 강력합니다. 이 모든 자산은 혼인 전에 형성된 특유재산 및 상속재산이므로 법적으로 시댁 식구들은 이 재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고객님 집의 벽돌 한 장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고 사람의 도리를 아는 자들이었다면 제가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가방 깊숙한 곳에서 작은 은색 USB를 꺼내 변호사 쪽으로 밀었습니다. 서류는 이야기의 절반일 뿐입니다. 최 변호사님, 이 USB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안에 있는 녹음 파일을 들어봐 주세요. 제가 지난 몇 년간 바로 제 집안에서 모은 증거들입니다. 최 변호사는 제 말대로 USB를 노트북에 꽂고 유일한 오디오 파일을 열었습니다. 잠시 잡음이 들린 후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의 날카롭고 교활한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지훈아, 똑똑하게 머리를 굴려야 해. 저 서연이란 애가 순해 보여도 걔네 집이 알부자야. 이 집 내가 알아봤는데 시세가 20억은 좋게 넘어. 너는 계속 구슬려서 공동 명의로 바꾸자고 해. 부부 사이에 책임감을 나눠야 한다고 하면서 말이야. 걔 월급도 매달 나한테 다 가져오게 하고 여자가 돈 갖고 있으면 딴짓만 해. 곧이어 제 남편 박지훈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름 끼치도록 냉정한 계산이 깔린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다 계획하고 있어요. 집 명의는 서서히 압박해서 바꾸고 우리 둘 공동명의 통장에 있는 돈은 제가 사업 핑계 대고 조금씩 뺄 거예요.
일단 지성이네 부부한테 사업 자금으로 줘서 굴리게 하고요. 돈은 우리 식구 손에 있어야 안전하잖아요. 서연이는 돈 문제에 어두워서 절대 모를 거예요. 녹음은 두 모자의 만족스러운 웃음소리로 끝이 났습니다. 최 변호사가 파일을 끄자 그의 표정은 매우 엄숙해졌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어 가볍게 닦은 후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강서연 고객님, 저는 수백 건의 이혼 소송을 처리해봤지만 이렇게 조직적이고 뻔뻔하게 재산을 빼돌리려 모의하는 경우는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군요. 이 녹음 파일은 남편분께서 명백한 사기 행위와 부부간의 신뢰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으며 공동 재산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강철 같은 증거입니다. 더불어 시댁 식구들의 지속적인 압박과 경제적 통제는 정신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고객님은 소송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공동재산을 대부분 확보하고 특유재산은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제 원망도 슬픔도 없이 가을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오직 강철 같은 결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오늘 바로 이혼 소장을 접수해 주십시오. 동시에 박지훈 명의로 되어 있거나 관련된 모든 공동재산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준비해 주십시오. 제 피와 땀으로 이룬 돈을 단 1원도 더 이상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제가 합법적으로 그들을 쫓아낼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즉시 서류를 꺼내 다음 법적 절차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2시간 동안 모든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이 일이 터졌을 때 시댁 식구들이 보일 미친 반응까지 예상하며 대책을 세웠습니다. 변호사 위임 계약서에 서명을 마친 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혼인신고서는 더 이상 저를 토참해는 족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끝없는 탐욕을 가진 자들의 종말을 고하는 심판의 서류가 될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니 아침도 거른 채 정신없이 움직인 탓에 허기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음식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제 다음 목표는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대형 은행 지점이었습니다. 제 모든 자금과 결혼 초 지훈과 함께 만들었던 공동 계좌가 관리되는 곳이었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오후에 은행은 한산했습니다. 고운 한복을 입은 직원들이 긴 휴가를 마치고 막 업무에 복귀한 모습이었습니다. VIP 고객 카드를 덕분에 저는 기다릴 필요 없이 곧장 VIP 라운지로 안내받았습니다. 지점장님이 직접 나와 차를 권하며 새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지점장님, 제 명의로 된 모든 개인 계좌와 남편 박지훈 씨와 공동 명의로 된 예금 계좌까지 전부 거래 내역을 뽑아주세요. 새로운 프로젝트 투자를 위해 자금 흐름을 좀 확인해야 해서요. 은행 직원은 신속하게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은행의 붉은 직인이 찍힌 두툼한 서류 뭉치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저는 형광펜을 들고 한 줄 한 줄 숫자 하나하나를 훑어내려갔습니다. 제 월급은 매달 꼬박꼬박 입금되었지만 5 식구의 생활비를 충당하느라 거의 전부 인출되었습니다. 지우는 건설 자재 회사 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집에 가져오는 돈은 쥐꼬리만 했고 모든 경제적 부담은 당연하다는 듯 제 어깨에 지워졌습니다. 그러다 제 시선이 공동 예금 계좌의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넉 달 전 시동생 지성 부부가 맥주와 음료 대리점을 열고 싶지만 자본이 부족하다고 앓는 소리를 하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계좌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무려 1억 원이라는 거액이 이체되었습니다. 이체를 실행한 사람은 박지훈, 수취인 이름은 선명하게 이혜진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시동생의 아내였습니다. 이체 메모에는 처남댁 사업자금 무이자 대여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1억. 그들은 제 등 뒤에서 제가 믿고 맡긴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이용해 부부의 공동재산을 모두 빼돌려 시동생에게 줘버린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어머니가 부추겼던 녹음 내용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뻔뻔하게 재산을 강탈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머리는 이상할 정도로 맑아졌습니다. 정말이지 시기적절한 행동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망설였다면 그들은 제게 남은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을 앗아갔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지점장을 똑바로 쳐다보며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즉시 이 모든 개인 계좌들을 동결시켜 주세요.
모든 모바일 뱅킹 앱 연동을 끊고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도 전부 해지해 주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계좌와 카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제 개인 예금, 적금, 투자 수익금 전부 그 새로운 계좌로 옮겨주시고요. 지점장은 제 갑작스러운 요청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고객의 결정을 존중하고 비밀을 보장하는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잔액 변동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옛 계좌들은 텅 빈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게으름과 탐욕을 키우던 젖줄이 마침내 끊어졌습니다. 저는 새로 발급받은 세련된 디자인의 카드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 1억 원은 법의 힘을 빌려 단 1원까지 모두 받아낼 것입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은행 로비로 걸어 나오던 순간이었습니다. 회전문을 막 지나치는데 ATM 코너 쪽에서 익숙하고 앙칼진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기계 왜 이래? 오빠가 오후면 돈 들어올 거라고 했는데 왜 계속 카드 오류라고만 뜨는 거야? 진짜 짜증나.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10m쯤 떨어진 곳에 시동생 부부가 ATM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서혜진은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제가 사준 명품 가방을 맨 채 은행카드로 ATM 화면을 계속 툭툭 치고 있었습니다. 옆에선 시동생 지성은 담배를 피우며 얼굴이 벌개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비큐 파티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돈을 뽑아 쇼핑을 하려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은 공동계좌가 이미 30분 전에 저에 의해 동결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모든 출금 거래는 가차없이 거절되고 있었습니다. 짜증을 내던 혜진이 고개를 돌리다 우연히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찌푸렸던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평소의 가식적인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옷소매를 잡아 끌며 제 쪽을 가리키더니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어머 형님, 집 정리 다 하셨어요? 어딜 이렇게 예쁘게 하고 다니세요? 집에서 푹 쉬시지. 저희 지금 외식하고 쇼핑 좀 하려고 돈 뽑으려는데 지훈이 오빠가 준 카드가 이상하네요. 한 푼도 안 뽑혀요. 형님, 여기 계신 김에 제 계좌로 200만 원만 이체해 주세요. 집에 가서 오빠가 바로 갚을 거예요. 그녀는 마치 제 돈이 자기 돈인 양 거침없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시동생 지성도 다가와 아내의 말에 거들었습니다. 형수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오늘날도 좋은데 와이프가 행운을 빈다며 금목걸이 하나 사고 싶어 해서요. 어머니도 말씀하셨잖아요. 한 가족끼리 돈 문제로 쪼잔하게 굴면 정 떨어진다고. 저는 팔짱을 끼고 서서 그 뻔뻔한 부부의 얼굴을 차갑게 훑어보았습니다. 그들의 옷에 밴 고기 굽는 냄새가 역겹게 코를 찔렀습니다. 제 아내 착한 형수는 이미 죽고 없었습니다. 저는 비웃음 섞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가족이라고? 오늘 아침에 차 좁다고 나보고 집에 처박혀서 설거지나 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더라? 이제 돈이 아쉬우니 이 형님이 생각나? 똑똑히 들어도. 내 돈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나뭇잎이 아니야. 당신들이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돈이 아니라고. 이제부터 내 돈 한 푼이라도 얻었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 팔다리 멀쩡하면 직접 벌어섰어. 말을 마친 저는 경악으로 잿빛이 된 그들의 얼굴을 더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돌아서서 제 차를 향해 당당하고 힘찬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에서 지성과 혜진의 분노에 찬 고함이 들려왔지만 저는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진짜 재미있는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더 큰 폭풍우를 맞이하기 위해 힘을 아껴두어야 했습니다. 은행을 나와 큰 길로 나섰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오후의 하늘은 맑았고 가벼운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경제적인 족쇄를 벗어던지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월말마다 생활비를 걱정하며 한숨 쉴 필요도, 제 자신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시댁 식구들의 호화로운 식사를 위해 애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차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쉰 뒤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시내 중심 대로변에 위치한 이 도시에서 가장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 사무소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강남의 34평짜리 고급 아파트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평생을 모아 제게 결혼 선물로 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한때 작고 평화로운 가정을 꾸리겠다는 제 희망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과 결혼한 후 시어머니는 시골 생활이 심심하다는 핑계로 시동생 부부까지 모두 데리고 올라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방들을 차지하고 제 값비싼 가구들을 함부로 사용하며 제 사적인 공간을 시끄러운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 집이 제 명의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월세집이라 믿으며 온갖 구박을 해댔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탐욕과 배은망덕으로 더럽혀진 집에는 더 이상 미련을 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 앞에 차를 세우자 제 친구의 땅 거래를 중개해 준 적이 있는 젊은 소장 김진우 씨가 반갑게 달려나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연휴 기간이었지만 사업하는 사람에게 고객은 언제나 환영이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편안한 소파에 앉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소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 한 채를 급매로 내놓으려고 해요. 제 단독 명의고 담보나 분쟁 전혀 없는 깨끗한 집입니다. 이달 안에 빨리 처분하고 싶어요. 현금 바로 동원 가능한 매수자 있으면 알아봐 주세요. 진우 씨는 급히 따뜻한 차를 내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 지역의 아파트는 항상 인기가 많고 위치도 좋아 많은 신혼부부들이 꿈꾸는 곳이었습니다. 회장님 따님, 걱정 마십시오. 그 동네는 저희 고객분들이 항상 찾으시는 곳입니다. 혹시 서류 가지고 오셨나요? 시세 확인하고 바로 사진 촬영 준비해서 매물 올리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붉은 표지의 등기부등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진우 씨는 한 장 한 장 꼼꼼히 넘겨보며 면적, 층수, 창문 방향 등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빌트인 가구와 가전제품을 모두 포함해서 파는 조건이며 매수자는 몸만 들어오면 된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가격은 빠른 거래를 위해 시세보다 조금 낮게 제시했습니다. 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고 즉시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며 내일 아침 바로 사진기사를 보내 광고용 사진과 영상을 찍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매매 위탁 계약서에 막 서명을 마쳤을 때 가방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관리소장인 이 부장님이었습니다. 이 부장님은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각 세대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진우 씨에게 양해를 구하고 구석으로 가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소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이 부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서연 씨? 나 이 소장이요. 지금 외출 중이신가? 로비의 남편인 박지훈 씨랑 김영숙 여사님이 시골에서 온 친척 대여섯 명을 데리고 와서 난리요. 경비원들한테 문 열어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어. 박지훈 씨 말로는 당신이 열쇠를 갖고 나가서 관리사무소 마스터키로 문을 열어달라는데 사실 확인 좀 해줘야 우리가 조치를 취하지. 저는 비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차가 좁다고 저를 집에 남겨두더니 이제는 제 집에 온갖 친척들까지 불러들여 허세를 부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매우 진지하고 명확한 어조로 이 부장님께 말했습니다. 소장님 제 말씀 잘 들으세요. 그 아파트는 제 단독 명의의 개인 재산입니다. 저는 지금 박지훈 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고요. 이 시간부로 관리사무소는 박지훈, 김영숙 그리고 그들의 모든 가족 및 친척들의 건물 출입을 전면 금지시켜 주십시오. 로비는 물론 저희 층으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도 절대 태워주시면 안 됩니다. 만약 무단으로 침입하려 할 경우 즉시 경찰에 주거침입죄로 신고해 주십시오. 이 부장님은 제 말에 너무 놀라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관리소장 경험으로 그는 문제의 심각성을 즉시 파악했습니다. 알겠소, 강서연 씨. 당신이 합법적인 집주인이니 관리사무소는 당신의 요청에 전적으로 따르겠소. 내가 직접 로비로 내려가서 보안팀에 지시해서 박지훈 씨 일행이 출입 통제선을 넘지 못하도록 막겠소. 걱정 말고 볼일 보시오. 저는 이 부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와 진우 씨에게 인사를 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집을 파는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재산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그들이 무모한 짓을 하지 못하게 막으려면 새로운 자물쇠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주소록에서 시장 근처에서 오랫동안 열쇠 가게를 해오신 사장님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후 3시에 제 아파트 앞에서 만나 현관문의 모든 잠금 장치를 교체해달라고 약속했습니다. 전자 도어록부터 보조키까지 최고급 방범용 제품으로 전부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아파트 15층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열쇠 사장님은 이미 공구함을 들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고는 반갑게 인사하며 곧바로 작업에 착수하셨습니다. 드릴 소리와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팔짱을 낀 채 굳건한 원목 현관문이 새로운 갑옷을 입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나사 하나하나가 단단히 조여지고 제 지문이 새로운 도어록 시스템에 신중하게 등록되었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작업이 끝났습니다. 사장님은 반짝이는 새 열쇠 5개를 건네주시며 전자패널 사용법을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두둑한 공임을 지불하고 사장님을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한 뒤 다시 제 집 문 앞에 섰습니다. 감지 센서에 손가락을 대자 삑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이제 이 집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오직 저만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밖에서 헛된 권력을 휘두르며 착각에 빠져있는 그들은 곧 뼛속까지 시린 냉수를 맞게 될 것입니다. 집 문제를 마무리하고 시계를 보니 오후 4시 30분이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그들의 화려한 바비큐 파티도 슬슬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 공짜 돈 쓰기 좋아하던 자들이 돈줄이 막혔을 때 어떤 비참한 꼴을 보이는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자주 가는 장소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시 외곽의 생태호수 공원 근처에 있는 한옥 스타일의 고급 바비큐 전문점이었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오후의 도로는 다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연휴의 여운을 실은 차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저는 식당으로 이어지는 가로수길로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식당 입구 바로 맞은편, 길 건너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이 각도에서는 식당 앞의 모든 상황을 가장 잘 볼 수 있었습니다. 차창을 반쯤 내리자 식당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숯불 연기와 고기 굽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주변은 시끄러운 경적 소리와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켜고 대시보드 위에 올려놓은 채 식당의 밝은 유리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약 15분 후 식당의 유리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박지훈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나온 시어머니 김영숙 여사는 잔뜩 인상을 쓴 채 무언가 욕설을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시동생 부부는 아침에 그 거만하고 의기양양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축 처져 있었습니다. 동서혜진은 높은 하이힐 때문에 비틀거리며 남편의 옷을 잡아 끌고 계속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식당 바로 앞 도로변에 모여 섰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원래 컸기 때문에 차 안에 앉아있는 제게도 그들의 대화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지훈이 신용카드 몇 장을 어머니 앞에 흔들며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카드 3개를 긁었는데 전부 거래 거절이래요. 신용카드는 정지됐다고 나오고 체크카드는 계좌가 동결됐다고 하고요. 식당 매니저가 저를 사기꾼 보듯 쳐다보는데 결국 회사 동기한테 전화해서 30만 원 빌려서 겨우 계산했어요.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다고요. 김 여사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 한복판에서 허리에 손을 얹고 소리쳤습니다. 넌 도대체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새해 첫 외식인데 사람들 앞에서 이 망신을 주다니. 내 통장은 네가 관리해야지. 어떻게 정지가 되게 놔둬? 혹시 서연이 걔가 손 쓴 거 아니야? 아침부터 걔 표정이 안 좋더라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지우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변명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비밀번호는 그대로인데 제 신용카드는 걔 명의 가족카드라. 아마 연휴라 은행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나 봐요. 집에 가서 확인해 보라고 할게요. 옆에 서 있던 시동생 지성이 길에 침을 뱉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오류는 무슨? 형, 와이프 관리 좀 제대로 해. 아까 혜진이가 ATM에서 돈 뽑으려던 카드도 정지됐다고 나왔다고. 돈을 전부 와이프한테 맡겨놓으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거 아니야. 형이 저번에 준 1억 원은 이미 대리점 계약금으로 다 써서 지금 현금도 없는데 어떡하냐고. 지성의 말이 끝나자마자 김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막내 아들의 등을 세게 치며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지성아, 너 조용히 못해. 1억 얘기 서연이 걔가 알면 집안 뒤집어져. 그거 내가 지훈이 시켜서 몰래 빼서 너희 사업자금 하라고 준 돈이야. 공동통장에 뒀다간 서연이 걔가 다 관리해서 우리 식구가 언제 돈 만져보겠냐고. 여기서 떠들다가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그들의 대화는 단 한마디도 빠짐없이 제 휴대폰에 녹음되었습니다. 제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통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머리가 나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비밀을 길 한복판에서 떠들다니. 그들은 자신들의 말이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마지막 삽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금이 없어 택시도 못 잡고 발을 동동 구르던 김 여사는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 돈을 빌리려 애썼습니다. 시골의 이모에게 전화해 아프다고 급전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했지만
이미 언니의 성격을 꿰뚫고 있는 이모는 정중하게 거절하는 듯 했습니다. 돈을 빌리는데 실패하자 그녀는 화풀이를 지우내게 했습니다. 이 쓸모없는 놈아. 마누라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서 지금 돈도 없지 카드도 막혔지. 집 앞에는 시골 친척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쩔 거야. 당장 서연이한테 전화해서 돈 갖고 우리 데리러 오라고 해. 빨리. 지우는 허둥지둥 제 번호를 눌렀습니다. 물론 그들의 번호는 이미 오전에 전부 차단해둔 상태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지 않자 지훈의 얼굴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김 여사가 무심코 길 건너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나무 아래 주차된 제 차에 멈췄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번호판을 확인하려 애쓰더니 지훈의 등을 마구 때리며 제 쪽을 가리켰습니다. 야, 저기 봐. 저 차, 서연이 걔가 친구한테 빌린다던 그 차 맞지? 번호판 끝자리가 89인 거 내가 기억해. 저 안에 앉아서 우리 엿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여우 같은 게 감히 나를 놀려? 말을 마친 김 여사는 잔뜩 화가 나서 길을 건너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매를 걷어붙인 그녀의 표정은 당장이라도 저를 잡아먹을 듯 흉악했습니다. 시동생 부부와 지훈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저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증거는 이미 휴대폰 안에 완벽하게 저장되었습니다. 이런 무식한 자들과 길거리에서 말싸움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녹음을 중지하고 파일을 조심스럽게 저장했습니다. 차도를 가로질러 달려오는 김 여사를 보며 저는 여유롭게 차창을 올렸습니다. 기어를 바꾸고 엑셀을 밟자 엔진이 힘차게 울렸습니다. 차는 단호하게 앞으로 튀어나갔고 등 뒤에는 길 한복판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허우적거리는 시어머니가 남았습니다. 바비큐 식당에서의 연극은 완벽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아파트 로비에서 펼쳐질 진짜 무대를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고 도시는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의 분주함은 화려한 네온 사인과 노란 가로등 불빛에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제 차는 부드럽게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섰습니다. 단지 내 가로수 사이로 불어오는 저녁바람은 1월의 쌀쌀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퇴근길마다 시댁 식구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겁고 우울했던 마음과는 달리 지금 제 마음은 깃털처럼 가볍고 평온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모든 법적 서류가 담긴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저는 여유롭게 1층 로비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코트 주머니 속에는 반짝이는 새 열쇠 5개가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유의 상징이자 제 피와 땀을 빼앗으려는 자들을 막기 위해 제가 직접 세운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로비의 손님용 소파 구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스러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어른과 아이들 10여 명이 쌀포대, 과일 상자, 비닐봉지들 사이에 뒤섞여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김 여사의 시골 친척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해바라기 씨를 까서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아무렇게나 뱉어내며 관리사무소가 융통성 없이 엘리베이터를 태워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우통을 벗은 채 화분 주위를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렀고 청소 아주머니들은 곤란한 표정으로 그들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이 무질서한 광경에 저는 진저리가 났습니다. 김 여사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헛된 체면을 세우기 위해 제 집을 공짜 숙소처럼 여기며 시골 친척들에게 자신의 거짓된 부유함을 과시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차갑게 지나쳐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관리소장이 부장님이 뒷짐을 진 채 엄격한 표정으로 보안 요원들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이 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고 그의 눈빛에는 세상을 다 겪어본 어른의 깊은 이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서연 씨, 이제 왔군. 저것 좀 보시오. 시댁 친척들이 오후 내내 로비를 점거하고 난동을 부리고 있어. 내가 아파트 규정과 집주인의 요청 사항을 분명히 설명했지만 막무가내로 버티면서 김 여사 오기만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보안 요원을 3명 더 배치해서 단 1명도 주거구역 엘리베이터에 발을 못 붙이게 하고 있어. 저는 감사한 마음에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장님과 보안팀 직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일로 관리사무소에 큰 폐를 끼치고 아파트 미관을 해치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재앙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야만 합니다. 조금만 더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가족들 이제 곧 도착할 겁니다. 바로 그때 로비의 회전문이 열리며 최민준 변호사가 들어섰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익숙한 검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든 그의 전문적이고 당당한 모습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를 맞이했고 김 여사의 친척들이 앉아있는 곳에서 떨어진 VIP 고객용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가방을 열어 잘 정리된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강서연 고객님, 이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에 모든 법적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혼 소장과 재산 분할 청구서는 접수되었고 재산 가압류 신청도 처리 중이라 다음 주 초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효력이 발생할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법의 그물은 이미 쳐졌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빼돌릴 기회는 없습니다. 이 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는 서류철에서 큰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붉은 직인이 찍힌 굵은 글씨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방금 작성한 내부 공지문이요. 입주민 박지훈, 방문객 김영숙 및 관련 인원의 건물, 내 공용공간 및 1502호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요. 이걸 로비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안에 붙일 거요. 우리는 법과 규정에 따라 명확하게 일 처리를 해야 저들이 딴소리를 못하오. 저는 공지문을 보며 마음속에서 거대한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철저한 준비, 이 부장님의 적극적인 도움, 그리고 최 변호사의 전문성이 만나 철옹성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 직원이 가져다준 따뜻한 국화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혀끝에 맴도는 달콤 쌉쌀한 차의 맛은 지난 5년간 제가 겪어온 결혼 생활의 맛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벽시계를 보니 거의 저녁 7시였습니다. 그들은 분명 식당에서 여기까지 버스를 타거나 걸어오느라 고생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돈이 없어 식당에서 쫓겨난 굴욕감과 지친 몸은 그들을 미치게 만들기에 충분할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무대는 준비되었고 관객도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제 주연 배우들이 등장해 자신들의 비참한 연극의 마지막 장을 연기할 일만 남았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렀고 시골 친척들의 소란도 배고픔과 피로에 지쳐 잦아들었습니다. 로비의 공기는 끊어지기 직전의 현처럼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오랫동안 거미줄을 쳐놓은 거미처럼 저는 이제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먹잇감을 조용히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제 침착함이야말로 잠시 후 박지훈의 가족이 들고 나올 모든 거짓된 가면을 꿰뚫을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습니다. 정확히 7시 15분 낡은 택시 한 대가 아파트 로비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지훈이 가장 먼저 내렸고 그 뒤로 김 여사와 시동생 부부가 따랐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비참했습니다. 옷은 구겨지고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땀과 피로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동서혜진은 아침의 그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잔뜩 짜증이 난 얼굴로 하이힐을 힘겹게 끌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길을 돌아왔다며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고급 아파트 입구에서 시끄러운 싸움판을 벌였습니다. 그들이 씩씩거리며 회전문을 통과하는 순간 소파에서 꾸벅꾸벅 졸던 시골 친척들이 벌떡 일어나 김 여사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비난 섞인 목소리들이 로비 한 구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형님, 어디 갔다가 이제 오세요. 오후 내내 기다리느라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 놀러 오라고 해서 왔더니 관리사무소에서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사람을 거짓 취급하잖아요. 집이 아무리 좋아도 손님을 이렇게 대접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친척들에게 둘러싸인 김 여사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녀는 선물 보따리들을 거칠게 밀쳐내고 친척들에게 조용히 하라며 소리쳤습니다. 로비를 둘러보던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이 VIP 구역에서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있는 제 모습에 또 졌습니다. 제 옆에는 관리소장이 부장님과 낯선 정장 차림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억눌렀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김 여사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사람들을 밀치며 굶주린 맹수처럼 우리 테이블로 돌진했습니다. 시동생 부부와 지훈도 당장이라도 저를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어머니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 천하의 몹쓸 것, 네가 감히 내 아들 카드를 정지시키고 내 친척들이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문을 잠가? 네가 호랑이 간을 배 밖으로 꺼내 먹었구나. 감히 이 시어미한테 이따위로 대접해? 내가 오늘 네 낯짝을 부숴버릴 테다. 그녀는 욕설을 퍼부으며 저를 때리려고 손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거친 손이 제 뺨에 닿기도 전에 강력한 힘에 의해 튕겨나갔습니다. 최민준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 그의 크고 단단한 몸으로 저와 미친 시어머니 사이를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그는 흐트러진 옷깃을 바로잡으며 분노로 일그러진 김 여사의 얼굴을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여사님, 거리를 유지하시고 언행에 주의해 주십시오.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위협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고 폭력을 행사하려 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강서연 고객님의 법적 대리인인 최민준 변호사입니다. 하실 말씀이 있다면 저를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여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허공에 들려있던 그녀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지훈이 달려와 어머니를 부축하며 충격받은 눈으로 최 변호사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변호사는 또 뭐야? 당신 미쳤어? 겨우 아침에 바비큐 파티 못 갔다고 삐져서 카드 정지시키고 집문 잠그고 이제는 변호사까지 불러서 쇼를 해? 어머니랑 내가 친척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집안일은 조용히 해결해야지 일을 이렇게 크게 벌이면 어떡해.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검은 원피스에 보이지 않는 주름을 펴는 시잠을 했습니다. 저는 지훈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뼛속까지 시릴 만큼 차갑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용히 해결하자고? 당신과 당신 가족이 그 문을 넘을 기회는 이제 영원히 사라졌어. 내가 오늘 여기 온 건 쇼를 하기 위해서도 그깟 싸구려 바비큐 파티 때문에 싸우기 위해서도 아니야. 당신들에게 통보하러 온 거야. 이혼 소장과 재산 가압류 신청서는 이미 법원에 제출됐어. 지금부터 우리는 법으로 대화하게 될 거야. 주변에서 구경하던 친척들이 일제히 어머나 하며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며 김 여사와 지훈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시동생 지성이 참지 못하고 앞으로 뛰쳐나오며 소리쳤습니다. 형수님, 미쳤어요? 이 집 우리 형이 월세 내고 사는 집이고 이 집 생활비 다 우리 형이 버는 돈이에요. 무슨 권리로 우리 가족을 길바닥으로 내쫓아요? 무슨 권리로 카드를 막아요? 변호사만 있으면 뭐든 다 되는 줄 알아요? 최 변호사는 그런 무식한 자들과 말을 섞을 가치도 없다는 듯 가방에서 공증도장이 찍힌 등기부등본 사본을 꺼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 똑똑히 들으십시오. 이 아파트 1502호는 강서연 고객님께서 혼인 전에 취득한 단독 명의의 합법적인 개인 재산입니다. 남편 박지훈 씨 가족은 이 재산에 대해 어떠한 소유권이나 사용권도 없습니다. 따라서 강서연 고객님께서 박지훈 씨 가족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현행법상 완전히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곧이어 이 부장님도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엘리베이터 입구에 있는 게시판을 가리켰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공식적으로 공지했습니다. 김영숙 여사님, 박지훈 씨 및 모든 관련 친척분들은 즉시 로비에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속해서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보안팀은 강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고 잔인하게 드러난 진실에 시댁 식구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김 여사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시뻘겋던 색에서 새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쳐다보았고 그 눈에는 혼란과 추궁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이 집의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헛된 체면 때문에 지난 몇 년간 온 가족을 속여왔습니다. 이제 주머니 속에 송곳이 튀어나오듯 수많은 친척들 앞에서 그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 굴욕감은 수천 번 뺨을 맞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지더니 그는 급히 제 앞으로 다가와 두 손을 모으고 평소 저를 조종할 때 쓰던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진정해. 우리 5년을 함께 산 부부잖아. 정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굴 수 있어. 내가 요즘 바빠서 네 감정을 신경 못 써준 거 알아. 어머니는 연세도 많으시고 생각 없이 말씀하실 때도 있잖아. 네가 며느리니까 조금만 너그럽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한밤중에 온 가족을 길거리로 내쫓으면 우리더러 어디 가서 살라는 거야. 이혼 소송 제발 취하해줘. 내가 약속할게. 앞으로 너한테 정말 잘할게. 모든 걸 다 보상해줄게. 지훈의 악어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아마 이 달콤한 거짓말에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심장이 이미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턱을 치켜들고 그의 검은 속내를 꿰뚫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부부의 정? 그 말을 하면서 부끄럽지도 않아?
당신이 당신 어머니와 짜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빼앗으려 계획할 때 그 정은 어디 있었지? 당신이 우리 공동재산을 몰래 빼돌려 1억 원이라는 돈을 당신 동생 부부에게 줬을 때 그 정은 어디 있었냐고. 그 위선적인 얼굴 치워. 박지훈. 당신의 모범적인 남편 연극은 이제 끝났어. 제 단호한 선언은 그들의 모든 변명과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대결은 정점에 달했고 저는 승리가 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끝없는 탐욕을 가진 자들이 죗값을 치를 시간이 바로 오늘 밤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제 선언이 끝나자 넓은 아파트 로비는 순식간에 섬뜩할 정도의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은 곧 극도의 경악으로 바뀌었고 잠시 후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지나가던 이웃들까지 발걸음을 멈추고 시댁 식구들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모여들었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가셨고 방금 전 애원하며 모았던 두 손은 힘없이 늘어진 채 통제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얇은 입술을 하얗게 질릴 때까지 꽉 깨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기세등등한 욕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변명하거나 피해자 행세를 할 기회를 단 1초도 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5년간의 인내는 제게 강철 같은 신장과 냉철한 판단력을 길러주었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를 향해 고갯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검은 가죽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 오후 은행에서 발급받은 붉은 직인이 선명한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그 서류 뭉치를 받아들고 지훈의 가슴을 향해 던졌습니다. 배신의 증거가 담긴 하얀 종이들이 허공에서 흩날리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로 어지럽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턱을 치켜들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그들의 위선적인 가면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박지훈 씨, 주워서 똑똑히 봐. 눈 크게 뜨고 그 위에 찍힌 숫자들을 보라고. 5억. 내가 밤낮 없이 일해서 이 가족을 위해 모은 피 같은 돈이야. 당신은 그 돈을 무이자 대여라는 이름으로 당신 동서 이혜진의 통장에 몰래 꽂아줬지.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나를 속이고 공동재산을 빼돌려서 당신 동생네 배를 불려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부부의 정을 운운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제 말이 터져 나오자 시골에서 온 친척들은 1억이라는 액수에 놀라 일제히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뒤에 서 있던 시동생 부부는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며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려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재산 은닉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김 여사는 당황하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사람을 모함하는구나. 내 아들이 돈을 벌어서 동생 사업자금 좀 빌려준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거야? 넌 며느리라는 게 시댁 식구들한테 이런 한 푼까지 따지고 드니? 이 불효 막심한 것. 저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제 웃음소리가 로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사실을 왜곡하려 하다니 저는 더 이상 말로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방에 손을 넣어 은색 USB를 꺼내 최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즉시 휴대용 태블릿에 USB를 연결하고 볼륨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김 여사의 날카롭고 교활한 목소리와 지훈의 계산적인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를 압박해 집 명의를 바꾸려는 음모, 공동예금을 몰래 빼돌려 시동생 부부에게 주려는 계획, 그리고 저를 향한 그들의 경멸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드러났습니다. 끔찍한 녹음이 끝나자 진정한 분노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적나라한 진실은 시댁 식구들의 탐욕스럽고 잔인하며 비도덕적인 본성을 남김없이 폭로했습니다. 여론은 언제나 정의의 편에 서는 법이었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마지막 남은 체면마저 산산조각 낸 것이었습니다. 지훈의 먼 친척벌 되는 한 아주머니가 분노에 차들고 있던 고구마를 바닥에 내던지며 김 여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형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시골에서는 아들이 서울에 빌딩 사고 외제차 몬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니 우리더러 복 좀 누리자고 서울 구경 오라시더니 이게 다 뭡니까? 며느리 집에 얹혀 살면서 그 재산까지 빼앗으려고 이런 더러운 짓을 꾸미셨어요? 우리 박씨 집안에 어떻게 형님 모자 같은 파렴치한 인간들이 나올 수 있습니까?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네요. 주변에 서 있던 이웃들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한 아주머니는 혀를 차며 경멸 섞인 말을 던졌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내가 보니 저 새댁이 매일같이 저 집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허리가 휘던데 변변한 옷 한 벌 새로 사 입는 걸 못 봤어. 그런데 시어머니랑 동서는 맨날 명품 옷 빼입고 놀러 다니기만 하더구먼. 저렇게 배은망덕하고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법으로 단단히 벌을 줘야 해. 집에서 쫓겨나는 건 약과지. 친척과 이웃들의 저주 섞인 말을 들은 김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더 이상 반박할 말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짐을 챙겨 슬그머니 빠져나가려 했지만 젊은 친척 몇몇에게 붙잡혀 된통 욕을 먹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본 지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가부장적인 남자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다가와 제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 코트 자락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두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우리 5년간 함께 산 정을 생각해서 내가 아플 때 네가 간호해줬던 걸 생각해서라도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줘. 돈은 내가 지성이한테 다 받아내서 돌려줄게. 제발 우리 엄마랑 나를 길거리로 내쫓지 말아줘. 친척들 앞에서 이런 망신을 당했는데 우리 엄마 어떻게 사시겠어. 제발 나 좀 봐줘. 저는 그의 더러운 손길을 피하며 차갑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제 발 아래 무릎 꿇은 남자를 보며 제 마음속에는 어떠한 동정심이나 연민도 잃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저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경제적 기반과 명예를 잃게 된 것에 대한 두려움일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5년의 정은 당신과 당신 어머니 손에 의해 이미 오래전에 묻혔어. 하늘이 보고 있는데 이 모든 건 당신들이 자초한 일이야. 법이 모든 것을 공정하게 해결해 줄 거야. 이 시간부로 나와 당신 가족은 완전히 끝났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이 부장님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린 후 최 변호사와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몸을 돌려 정문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지훈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친척들의 욕설이 뒤섞여 비참한 소음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투명한 유리문을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어둠은 등 뒤에 남겨졌고 자유의 빛이 제가 나아갈 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아파트 로비를 뒤로하고 저는 차를 몰아 그곳을 떠났습니다. 밤의 거리는 한결 고요했습니다. 반쯤 열린 차창으로 스며드는 봄바람에는 아직 겨울의 찬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저를 짓누르던 족쇄를 벗어던지자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저를 억압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게 할 사람도 의심의 눈초리로 감시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해 살 것입니다. 제 목적지는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오래된 거리로 차를 몰았습니다. 신도시의 소란스러움과는 달리 이곳은 시간의 깊이가 느껴지는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넓은 정면을 가진 가게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가게 위에는 황토라는 글씨가 정교하게 새겨진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아버지의 평생의 땀과 열정이 담긴 곳이자 제 어린 시절의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 깃든 공간이었습니다. 가게는 현재 아버지의 오랜 직원이자 의형제였던 성우 아저씨가 대신 관리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가게 문은 닫혔지만 아저씨가 가게 뒤편의 작은 다락방에서 주무시며 가게를 지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철제 셔터문을 가볍게 두드리자 잠시 후 안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고 성우 아저씨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를 알아본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우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저씨는 서둘러 셔터를 올리고 저를 안으로 맞았습니다. 향긋한 나무 냄새가 가득한 작은 응접실에서 아저씨는 따뜻한 녹차를 내주시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서연이 무슨 일인데 이 밤중에 아저씨를 찾아왔어? 천천히 말해봐. 아저씨가 뭐든 도와줄게. 내 아버지가 가신 뒤로 아저씨는 너를 친딸처럼 생각하고 있어. 따뜻한 찻잔의 온기가 손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저는 오늘 있었던 모든 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과정과 시댁 식구들이 아파트 로비에서 어떻게 망신을 당했는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아저씨의 온화했던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탁자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괘씸한 놈들!
처음에 그 박지훈이란 놈이 말쑥하고 예의 바르길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온 가족이 늑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네가 일찍 깨닫고 증거를 모아둬서 정말 다행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가슴 아파하시겠지만 이렇게 강하고 결단력 있는 내 모습을 보면 분명 자랑스러워하실 게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단호한 눈빛으로 아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해요, 아저씨. 오늘 아저씨를 찾아온 건 정말 중요한 부탁이 있어서예요. 내일부터 이 가게의 모든 자물쇠를 새 것으로 바꿔주세요. 시어머니든 박지훈이든 그 집안 사람 누구라도 이곳에 찾아와 정보를 캐묻거든 절대 상대해주지 마세요. 그들은 이제 막다른 길에 몰렸으니 이곳에 와서 행패를 부릴지도 몰라요. 아파트는 팔기로 내놨어요. 정리가 다 되면 이 가게를 개조해서 아빠가 생전에 꿈꾸시던 북카페를 열 거예요. 성호 아저씨는 가슴을 치며 확실하게 약속했습니다. 걱정 말고 아저씨한테 맡겨둬. 이 땅은 네 아버지 땅이야. 외부인 누구도 발 못 붙이게 할 테니 너는 법정 싸움이나 잘 마무리해. 가게는 내가 깨끗하게 관리하면서 네가 공사 시작할 날만 기다리고 있을게. 아저씨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고 저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저는 생태호수공원 옆에 위치한 5성급 호텔로 차를 몰았습니다. 집이 팔릴 때까지 며칠간 머물 스위트룸을 예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프런트에서 막 객실 카드를 받으려는데 고운 한복을 입은 직원이 미소 지으며 제게 작은 소포를 건넸습니다. 강서연 고객님, 잠시 전에 고객님의 남편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물건을 맡기고 가셨습니다. 전화가 안 돼서 저희를 통해 꼭 전달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무척 지치고 초췌해 보이셨는데 로비에서 한참을 기다리다 가셨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소포를 받아들었습니다. 보나마나 박지훈이 얼마 남지 않은 푼돈으로 저를 여기까지 미행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의 집요하고 비겁한 성격은 아무리 희박하더라도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게 했을 겁니다.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짐을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라 객실로 향했습니다. 객실은 매우 넓고 따뜻한 톤의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앉아 차갑게 소포 포장지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붉은색 벨벳 상자와 줄 노트에 급하게 쓴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촌스러운 디자인의 싸구려, 은반지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대학 시절 사귄 지 1주년 기념으로 지훈이 제게 선물했던 반지였습니다. 그날 그는 제 손을 잡고 이 반지는 비록 싸지만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을 담고 있다고 앞으로 평생을 바쳐 제게 보답하겠다고 맹세했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비웃으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에는 구차한 변명과 애원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은 옛 추억을 들먹이며 제 감정에 호소했고 모든 잘못을 어머니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시동생 부부와 연을 끊을 테니 제발 다시 시작하자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기념품을 이용해 아직 자신에게 미련이 남아있을 거라 착각하는 한 여자의 마음을 조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용과 계산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 순수했던 청춘의 사랑의 증표였던 이 은반지는 이제 값싸고 거짓된 위선의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반지와 편지를 들고 화장대 아래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손을 놓았습니다. 반지와 편지는 쓰레기통 바닥으로 떨어지며 거짓으로 가득했던 과거와의 모든 연결고리를 완전히 끊어냈습니다. 욕실로 들어가 라벤더 오일이 풀어져 있는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오늘의 모든 피로와 부정적인 감정들이 물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부드러운 실크 가운을 걸치고 긴 머리를 말린 뒤 향긋하고 푹신한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호수 위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난 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오늘 밤처럼 평온하고 깊은 잠을 잔 적이 없었습니다. 굴욕의 과거는 굳게 잠겨 던져졌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저는 자유의 공기를 마시며 눈부시고 당당하게 저를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삶을 맞이할 것입니다. 설 연휴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얇은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눈부신 햇살이 저를 깊은 잠에서 깨웠습니다. 꿈도 꾸지 않고 남편의 코 고는 소리나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에 놀라 깨지도 않는 정말 오랜만의 숙면이었습니다. 저는 기지개를 켜며 고급 호텔 방 안에 은은하게 퍼진 레몬그라스 향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몸이 깃털처럼 가볍고
마치 눈물겨운 결혼 생활의 굴레에 갇히기 전 19살의 저로 돌아간 듯 생기가 넘쳤습니다. 저는 여유롭게 침대에서 일어나 개인 정비를 마친 뒤 우아한 베이지색 실크 원피스로 갈아입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으로 내려가 고요한 생태호수가 내다보이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블랙커피를 음미하며 휴대폰으로 아침 뉴스를 훑어보던 중 한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제 눈을 사로잡는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영상은 엄청난 속도로 공유되고 있었고 제목은 붉고 굵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심야 아파트 로비 난동 사건, 경비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현장. 저는 태연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주민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속에는 머리가 산발이 된 시어머니 김 여사가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온갖 저속한 욕설을 퍼부으며 젊은 경비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시동생 지성은 술에 취해 얼굴이 벌개진 채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들어 안내 데스크에 던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박지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들을 말렸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시골 친척들은 겁에 질려 짐을 챙겨 뿔뿔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에는 경찰차 2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로비 앞에 멈춰섰고 경찰들이 신속하게 김 여사와 지성을 제압하여 공공질서 문란 혐의로 연행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과응보란 이토록 빠른 것이었습니다. 불과 어젯밤까지만 해도 그들은 법을 우습게 알고 타인의 인격을 짓밟으며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게 굴었습니다. 이제 새해를 경찰서에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굴욕감은 평생 그들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껐습니다. 제 마음은 가을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통쾌한 웃음도 안타까운 동정심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저와 아무 상관없는 자신들의 탐욕과 잔인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낯선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저는 곧장 은행 본점으로 향했습니다. 어제는 계좌를 긴급 동결만 시켜놓은 상태였습니다. 오늘은 옛 계좌와의 모든 연결을 완전히 끊어 그들이 어떤 허점을 이용해서라도 돈을 빼낼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제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속하게 시스템을 조작했습니다. 박지훈 명의의 모든 가족 카드, 그가 몰래 돈을 빼냈던 공동 명의의 예금 통장들이 모두 영구적으로 해지되고 원본 서류까지 파기되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자마자 최민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활기차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강서연 고객님, 아주 중요한 소식 2가지를 전해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첫째, 어제 접수한 재산 가압류 신청이 오늘 아침 법원에서 긴급 승인되었습니다. 이제 박지훈 씨는 단 한 푼의 재산도 빼돌릴 수 없습니다. 둘째, 그리고 이게 가장 결정적인 소식인데 저희가 의뢰한 탐정팀이 박지훈 씨가 지난 2년간 서울 남부의 한 오피스텔에 젊은 내연녀를 숨겨두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오피스텔 월세, 명품 선물 비용 등이 모두 그의 월급 통장에서 지출된 내역과 사진 증거까지 완벽합니다. 고객님께는 회사가 어렵다고 거짓말하며 생활비 분담을 회피해왔으면서 말입니다. 저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내연녀라니. 그 남자의 추악함은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 아내의 돈을 빼돌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 2년간 그가 출장을 간다고 했던 밤들, 피곤하다며 잠자리를 피했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다른 여자를 위해 돈과 시간을 바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역겨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곧 강한 이성이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이 증거야말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끝낼 마지막 한 방이었습니다. 저는 긴 숨을 내쉬고 지극히 침착한 목소리로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변호사님. 그 서류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혼외정사와 공동재산을 이용한 내연녀 부양은 혼인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가 부정한 곳에 쓴 돈, 단 1원도 빠짐없이 모두 토해내게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절대적인 승자의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주차장으로 가려는데 이번에는 부동산의 김진우 소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따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박 소식입니다. 아파트 계약할 분을 찾았습니다. 지금 바로 가계약금 걸겠다고 하네요. 저희는 따님께서 계약서에 도장 찍으실 날만 정해주시면 됩니다. 최근 귀국한 재미교포 부부인데 아파트 위치랑 인테리어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하세요.
따님이 제시한 가격 그대로 은행 대출 없이 100% 현금으로 바로 지불하시겠답니다. 이번 주 안에만 명의 이전 끝내주시면 된다고 하네요. 시간 되실 때 사무실로 오셔서 가계약서 작성하시죠. 좋은 소식이 연달아 들려오자 제 기분은 하늘을 날아갈 듯 했습니다. 저는 곧장 부동산 사무실로 차를 몰았습니다. 계약 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5천만 원이 찍힌 계약금 수표를 손에 쥐자 저는 비로소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가득했던 그 공간과 완전히 이별했음을 실감했습니다. 돈이 생기자 저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진우 씨에게 곧바로 다른 아파트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넓을 필요는 없고 침실 하나면 충분하지만 고층의 보안이 철저하고 무엇보다 도시를 감싸고 흐르는 푸른 강이 보이는 전망을 원했습니다. 진우 씨는 역시 유능한 중개인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그는 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20층 아파트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발코니에 서서 붉은 노을 아래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집을 계약했습니다. 이곳은 오직 저만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 거짓과 눈물이 없는 공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이후 며칠은 즐거운 바쁨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집과 관련된 모든 서류 절차는 진우 씨에게 맡기고 남은 시간은 아버지의 원목 가구점에 모든 열정을 쏟았습니다.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제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호 아저씨는 가게를 깨끗하게 비워주셨고 저는 직접 인테리어 디자인을 구상했습니다. 낡은 벽은 따뜻한 아이보리색으로 다시 칠하고 옛 가구들은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책장으로 멋지게 개조했습니다. 소박한 원목 테이블과 의자, 푸른 화분들, 그리고 부드러운 노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조용한 휴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향긋한 차를 마시며 좋은 책을 읽고 삶의 시름을 씻어낼 수 있는 북카페를 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내와 며느리의 역할에 갇혀 잠시 접어두었던 제 어린 시절의 꿈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손으로 그 꿈의 첫 벽돌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법원 청사 계단 위로 쏟아져 내리며 겨울의 냉기를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옅은 파란색 정장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화장은 가볍지만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고 자신감 넘쳤습니다. 저는 당당하고 힘찬 걸음으로 법원 계단을 올랐습니다. 제 옆에는 강철 같은 증거들로 가득 찬 서류 가방을 든 최민준 변호사가 든든하게 함께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엄숙하고 고요한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박지훈의 가족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하마터면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그들은 처참할 정도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지훈은 구겨진 셔츠를 입고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도 깎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의 내단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는 김 여사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 신세를 지고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사방에 돈을 빌리러 다닌 것이 그들의 마지막 남은 기력마저 빼앗아간 듯 했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억 원에 대한 대질신문이 두려워 어디론가 도망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엄숙한 판사의 주재하에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최민준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혼전 재산에 대한 증거, 즉 아파트 등기부 등본과 아버지의 유언장을 차례로 제출했습니다. 지훈의 변호사는 지훈이 결혼 생활 동안 집 수리와 가구 구입에 돈을 보탰으므로 재산 분할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즉시 모든 생활비와 쇼핑 비용이 제 개인 신용카드와 월급 통장에서 지출되었음을 증명하는 은행 거래 내역서를 제출하며 그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지훈이 돈을 보탰다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재판의 절정은 최 변호사가 공동재산 분할 문제를 거론하며 지훈이 시동생 부부에게 몰래 송금한 1억 원의 거래 내역서를 제출했을 때였습니다. 그와 함께 바비큐 식당에서 나눈 모자의 계산적인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판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려 한 지훈의 행위를 엄중하게 질책했습니다. 지훈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일격이 가해졌습니다.
최 변호사가 지훈의 혼외 정사를 증명하는 증거 서류처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가 젊은 내연녀와 오피스텔을 드나들며 다정하게 껴안고 있는 선명한 사진들, 그의 월급 통장에서 그녀에게 명품 가방과 보석을 사주기 위해 이체된 내역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방청석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몇 번의 조정 결렬 끝에 이혼 재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김 여사는 입을 벌린 채 가슴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평생 아들이 반듯하고 모범적이라고 자랑해왔던 그녀는 적나라한 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우는 완전히 무너져 두 무릎을 떨며 책상 위로 고개를 파묻고 흐느꼈습니다. 그의 모든 거짓말과 변명은 반박할 수 없는 강철 같은 증거들 앞에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휴정 후 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법은 정의의 편이었습니다. 법원은 제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산 문제에 있어서 아파트와 상가 건물은 온전히 제 개인 특유 재산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박지훈에게 동생에게 임의로 송금한 1억 원을 전액 회수하여 제게 반환하고 내연녀에게 사용한 모든 비용 또한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남은 공동 재산에 대해서는 박지훈의 중대한 유책 사유 혼외 정사, 정신적 학대, 재산 은닉을 고려하여 제가 80%를 박지훈이 20%를 갖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그는 제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잔인했던 자들에게는 어떠한 자비나 동정도 없는 전면적인 승리였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에 눈을 찡그렸습니다. 자유롭고 신선한 공기가 가슴 가득 차올랐습니다. 최 변호사는 제게 악수를 건네며 축하 인사를 하고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잠시 계단에 서서 분주하게 오가는 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돌아보니 박지훈이 비틀거리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축 처진 어깨는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그는 제 앞에 멈춰서서 떨리는 입술로 마지막 애원을 했습니다. 서연아, 나 이제 정말 다 잃었어. 살 집도 없고 돈도 없어. 회사에서도 이 소송 때문에 나를 해고하려고 해. 어머니는 방금 혈압이 오르셔서 응급실에 실려가셨어.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 위자료만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 나 정말 막다른 길에 몰렸어. 저는 한때 제 남편이었던 남자의 절망적인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비겁함은 역겨울 정도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의 잘못을 책임지기보다 타인의 동정에 기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평온했습니다. 판결은 내려졌고 법은 정해졌어. 그 돈은 내 피와 땀이야. 단 1원도 양보할 수 없어. 이 길은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선택한 길이야. 당신들이 내 노동력을 착취하고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빼앗으려 계획할 때 내가 막다른 길에 몰릴 거라는 생각은 해봤어? 당신의 죗값 스스로 치러. 그리고 충고하는데 앞으로는 다시는 어떤 여자에게도 상처 주지 말고 살아. 말을 마친 저는 단호하게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절규는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주차장으로 향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오디오를 켜자 경쾌하고 희망찬 봄의 멜로디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과거의 어둠을, 상처와 눈물을, 그리고 배신자들을 뒤로 한 채 제 눈앞에는 시원한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햇살 가득한 20층의 아담한 아파트가, 그리고 곧 문을 열 화사한 북카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앞 유리를 통해 쏟아져 들어와 강인하고 자유로우며 행복으로 가득 찬 한 여자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 새로운 인생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여자의 인생이 흐려지느냐, 맑아지느냐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잔인함을 참고 견디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잔인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용감하게 과거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찾아옵니다. 오늘 마음정거장이 들려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 그리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의미 있는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